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업과 사회의 7주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 저녁으로 날씨의 기온 차이가 많이 심합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기온 차가 심할 때는요, 네, 계절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봄이 찾아오죠? 네, 봄이 찾아오고 좀 있으면 또 여름이 오겠죠? 네. 자, 아무튼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업과 사회 내용은요. 자, 6장입니다. 기업의 성장과 집중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업의 성장과 집중. 자, 이 내용은 말 그대로 기업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야기가 될 건데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각화를 하거나 계열화를 하거나 인수합병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이 소비자적인 측면에서는 또 너무 독점하는 그런 기업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아무튼 그런 걸 볼 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런 모회사가 지주자회사를 이렇게 많이 문어발식으로 운영하는 이런 기업 행태도 많이 외국에서 우리를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해서 차례대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정신 배웠고요, 목적 배웠고요, 기업의 성장과 집중입니다. 가장 좀 외울 게 많고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이 6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또 쉽습니다. 네. 자, 기업의 성장의 이해. 기업의 성장. 기업이 이제 규모가 커지고 하다 보면 이제 다각화 전략, 계열화 전략을 하죠.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경쟁에서 좀 더 앞서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전문화 시킬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또 다양한 또 이미지, 기업의 또 이미지도 폭넓게 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자, 기업의 집중, 기업의 인수합병, 이런 내용이 나올 건데요. 자, 먼저 기업의 성장. 자, 기업이 성장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어떤 경우, 어떤 걸 보고 우리가 그 기업이 성장했다 안 했다 알 수 있나요? 일단 뭐 매출액이죠, 매출액. 자,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규모와 능력이 변화되는 것 이렇게 했는데요. 자, 그래서 기업의 성장 지표가 뭐냐 했을 때 아주 다양한 내용들로 기업의 성장의 지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산, 그죠? 판매, 그 다음에 영업이익, 순이익 이게 많을 때, 그 다음에 총자산, 총사용 자본액, 그죠? 그 다음 부가가치액, 시장 점유율, 또 그 기업의 종업원 수가 몇 명이냐 이런 것도 역시 기업의 성장을 꾀할 수가 있겠죠. 규모가 커지면 클수록 물론 인원수가 많아지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기업이 커져도 성장해도 인원수가 많이 필요치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바로 플랫폼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자, 그래서 자본의 가치와 총액, 총자산, 총액이고요. 그다음 고정자산이 얼마나 많으냐. 그 다음에 경영청의 어떤 충실함. 그 경영청이 얼마나 내실 있고 비리가 없고, 그렇죠? 네, 또 전문 경영인을 또 두었는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노사관계. 이 노사관계 속에서 기업이 그죠? 노조와의 관계가 잘 형성되고 또 노조의 힘이 너무 강하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서비스의 어떤 향상, 지역사회 관계 이런 것까지 기업의 성장 지표로 많이 잘 합니다.
뒤에 나오면 이제 사회적 책임까지도 기업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자, 그 기업의 이미지. 자, 기업의 이미지가 지금 삼성이 말이 아니죠. 기업 총수가 감옥에만 들어가고 이런 것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에 대표하는 기업이 그죠? 총수가 기업 회장이 그죠?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면 대한민국 이미지 또한 실추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종업원의 능력 향상, 만족도 이런 부분이 또 역시 기업의 성장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업을 투자할 때 그냥 옆집, 뒷집 아줌마 또 뭡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지 말고 그 기업의 총무원을 한번 만나봐라. 기업인을 만나봐라. CEO를 만나봐라. 물론 이제 영향력이 큰 사람은 기업의 CEO를 마음대로 만나겠지만 종업원만 만나봐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종업원들이 얼마나 회사에 대한 어떤 그 책임감이 있고 주인의식이 있는가 이런 걸 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철두철미하죠. 그런 것 자체가 기업의 미래의 가치가 있다 없다가 판명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울산대학교 학생들의 어떤 불평불만이 많으면 이 울산대학교 역시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물수가 많겠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기업의 성장. 그래서 기업은 첫 번째 성장은 뭘 보느냐? 다각화 방식, 그 다음에 전문화 방식, 그 다음에 계열화 방식을 통해서 기업의 성장을 표현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는 뭐 머릿속에 그죠?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기업 성장했을 때 다각화를 하고 전문화하고 계열을 한다. 자, 이 정도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다각할 때 이제 보면 이제 나올 게 수직적인 부분 통합, 그 다음에 수평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나올 겁니다. 자, 먼저 다각화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건데요. 자, 다각화가 뭐냐? 새로운 업종에 진출, 기존 업종과 병행하여 경영 활동의 범위를 확대한다. 이걸 왜 하느냐라고 하면, 자, 이제 우리가 말들이 많았죠. 뭐 우리나라 대기업 하면 삼성, 현대, 뭐 LG, SK, 뭐 다양한 대기업이 있는데 이 대기업들이 이런 중소기업의 먹거리를 대기업이 모두 잠식해서 다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 결국은 중소기업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이죠. 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덩치 큰 대기업이 할 역할이 있고 또 중소기업이 할 역할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든 다 잠식해서 가격을 다운시키려고 하니까 결국은 그게 고용되어 있는 많은 어떤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됩니까? 월급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현대자동차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정직원의 월급과 그 계열회사 그죠? 현대 관련 많은 밴드회사들이죠. 중소기업에 있는 회사 직원들의 월급하고는 잽이 안 되죠. 그래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놓고 보면 이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이 그죠? 너무나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들을 위협할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 이 다각화를 어느 정도 허용을 해 줄 수는 있대. 너무 많이 허용해 주면 어느 정도 정부가 제재를 가해서 이거는 너무한다 싶으면 그런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대형 할인점이죠. 대형 할인점이 무동에 사실은 원예마트가 이게 그 검사업 쪽에 있지만 사실 그 대형 할인점이 어디 있었냐면 대형 할인점도 아니죠. 일단 약간의 그 조그만 마트죠. 지금의 그 로타리 무 로타리에 그 바로 근처에 대형 할인점이 들어서려고 허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많은 중소 상인들이 힘들다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또 보면 또 다시 이게 어느 정도 허가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편의점들이 또 일반 또 소규모의 슈퍼들을 다 위협을 해서 이제는 뭐 조그만 슈퍼가 없어졌죠. 거의 뭐 편의점 아니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된 거죠. 자, 이런 걸로 볼 때 어떻게든 이 시대의 변화, 흐름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이게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엄청난 어떤 뭐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고 재미나는 사업이겠지만 또 그에 못지않은 또 작은 중소기업들은 중견기업들은 이게 또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간판 쪽의 사장님을 좀 알고 있었는데 그 사장님이 필름을 이렇게 보급을 받는데 그죠? 필름을 보급받는데 그때 이제 대기업들이 특히 그때 LG라고 내가 들었습니다. 대기업이 이 필름 사업에 뛰어들면서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간판 이렇게 그 표지가 비닐이 아니라 필름이거든요. 그 필름이 결국은 중소기업이 만들어내는 그 필름과 대기업이 만들어낸 필름의 단가가 확 낮춰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기업들이 확 무너지는 거죠. 원가 면에서 너무 저렴하게 들어오면 버틸 수가 없죠. 네, 가격을 소비자는 또 택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수평적 다가가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마케팅적으로나 동종 산업의 다른 제품을 추가적으로 생산 판매하다. 그죠? 네, 동종 산업의 다른 제품을 추가적으로 판매하는 수평적인 다가가 있겠고, 그다음 수직적 원료나 부산물 등을 중심으로 수직적으로 다각화를 하는 경우 일괄 생산 모든 것을 다 이제 일부만 하다가 원재료에서부터 유통 과정까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되는 부분이 많겠죠. 예를 들면 지금 현대자동차가 뭐 공장이 멈춰섰다는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전기자동차를 만드는데 반도체 부품이 보급되지 않아서 공장이 멈췄다 하는데 공장이 왜 멈추냐? 우리나라에 잘 나가는 반도체 업체 SK 하이닉스도 있고 삼성도 있는데 왜 멈추냐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그죠? 일본과 또 이 독일과 유럽 쪽에 그죠? 다양한 이런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연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품 공급이 안 되니까 자동차가 멈춰서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그 현대 자동차 자체 내에서는 앞으로 자동차를 많이 생산해내야 되는데 이 반도체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 일어난다 그러면 그냥 반도체 때문에 자동차가 중단된다 그랬을 때 그 관련되어 있는 많은 밴드 회사들도 다 중단입니다. 자동차 안 만들어지는데 뭐 시트 회사부터 그죠? 네, 안에 뭐 부품 다양한 것들이 다 중단되는 거예요.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판매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반도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와 관련된 자동차 부품 업체의 모든 회사들이 그냥 타격을 받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걸로 볼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로 지정하면서 수출을 안 해줘서 우리가 수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핵심 부품만큼은 기술력을 빨리 확보해서 그죠? 가져가야지만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사행적 다각화다. 기존 제품과는 관련이 없는 업종에 진출하는 다각화다. 그래서 이 두 가지네요. 집중형 다각화, 집성형 다각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평적 다각화 뭐냐 볼까요? 자, 자동차 공업에서 뭡니까? 오토바이, 경승용차 등 진출하여 판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동차 회사에서
엔진을 원래는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그런 동종업종으로 경승용차 자동차를 그죠? 좀 더 축소해서 만들어내는 CC를 적게 해서 만들어내는 이런 경우는 수평적 다각화다 이렇게 보겠죠. 자, 그 다음에 수직적 다각화는 말 그대로 모든 생산 공정을 다른 데에서 위탁 판매를 했었는데 원가가 좀 더 저렴하게 하려고 다 그냥 통으로 다 다각화를 해서 말 그대로 관리를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일괄 생산하겠다. 생산 공정상에 뭡니까?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한 분야의 모든 공정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보유해야 시너지 효과가 크다. 이런 기술 공정에 관련 전문 지식이 없는 경우는 이게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모르면서 그걸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분야의 공정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해야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는 세 번째 사행적 다각화 아까 두 개가 있었죠. 집중형과 집성형이 있는데 자, 집중형은 말 그대로 현재의 기존의 마케팅, 생산기술, 연구개발 등을 기초로 기존의 것과 다른 영역의 제품을 시너지 효과로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다각화 전략이고 자, 그 다음에 집성형은 말 그대로 마케팅 기술이 기존의 것과 관련이 없는 완전히 다른 분야의 다각화다. 훨씬 더 새로운 분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중요한 핵심이죠. 그럼 다각화를 왜 하려고 하느냐? 동기가 뭐냐? 자, 다각화가 주는 좋은 이점이 뭐냐라고 보면 기업이 일단 성장하겠죠. 훨씬 더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고 더 폭넓게 시장을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문어발식으로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매출액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이 그죠? 설탕 만드는 회사였는데 지금의 반도체를 만들고 이 삼성이 뭡니까? 휴대폰도 만들고 같은 계열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죠? 반도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식품 쪽에 뛰어든다면 또는 뭐 부동산 쪽으로 뛰어든다면 어떻게 보면 완전히 새로운 다른 업종의 다각화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죠?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뭔가 성장성이 있다 그러면 로봇 산업을 해보자 아니면 바이오 산업을 해보자 해서 바이오 쪽에 다 또 뛰어드는 거 아닙니까? SK도 뛰어들고 현대도 뛰어들고 또 뭡니까? 삼성도 뛰어들고 다 있습니다. 주식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기업의 성장 추구, 기업의 경영의 안정화. 그래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포트폴리오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트폴리오 전략처럼 좀 더 분산 투자하는 것처럼 경영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의 변화에 대응해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그죠? 시장이 지금 플랫폼 사업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융합과 소통 이런 쪽에 기술력으로 그죠? IT 기술을 통해서 뭡니까? 계속 융합 기술이 발달해 플랫폼 사업 쪽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제조업의 물질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가상 현실을 무시하고 그죠? 눈에 안 보인다 해서 일단 제품만 만들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뒤처지겠죠.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간접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만큼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인건비도 줄일 수도 있고 원료 재료비도 줄일 수 있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시장의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업 내 여러 자원을 잘 활용할 수가 있다. 그죠? 이렇게 새로운 분야로 이렇게 진출하다 보면 또 그 회사 내 직원들의 인재들 중에 또 내가 이쪽으로 한번 또 책임을 맡고 가다 보면 나한테 이런 또 재능이 있었네. 그래서 다양한 기업 내 사내 또 책임자들이 새로운 또 책임을 맡고 그 자리를 꿰차게 되겠죠. 기업 내 여러 가지 자원을 잘 활용. 인맥만큼 좋은 활용을 얻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 성과 활용. 그래서
새로운 걸 연구하다 보니까 그 기존 기업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할 수도 있지만 새로 또 다른 업종으로 바꿀 수도 있고 변화를 꾀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각화는 결국은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안 할 수는 없는데 이 다각화 전략을 통해서 또 단점이 있겠죠. 자, 장단점을 봅시다. 그래서 경영자의 의욕과 능력 이런 부분도 다각화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동기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자원의 안배를 통한 위험 분산, 그렇죠? 기업의 안정성, 나와서 경영의 합리화, 시장의 지배력 강화. 그래서 시장에 더 많이 확장시켜서 기업이 그 지역을 완전히 잠식하는, 더 이상 진입 장벽이 높아서 다른 기업이 발을 못 붙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리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좀 더 기업을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전략인 거죠. 자, 이게 이제 기업적인 측면에서 좋지만 결국은 어느 기업이 독점을 해서 가격을 결정하면 경쟁이 붙어야 이 가격이 떨어지는데 독점하게 되면 우리 소비자도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죠. 자, 기업의 부가가치 증대, 그래서 기업 이익 증대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이 결국은 다각화의 동기가 된다. 이익 증대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 시너지가 뭡니까? 이렇게 합쳐서 통합해서 뭡니까? 훨씬 더 많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시너지거든요. 그래서 혼자 했을 때보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했을 때 더 많은 결과가 나오는 게 시너지 아닙니까? 그렇죠? 자, 기업의 성장 요인입니다. 자, 기업의 성장 요인 두 번째, 기업의 전문화입니다. 자, 기업의 전문화를 통해서 또 기업을 성장을 시킬 수 있겠죠. 특정 업무에 대한 숙련도가 높아지고 자금의 성과 질적, 양적으로 전제되어 차별적인 경쟁 우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각 기업마다 잘 만드는 주력 제품이 있죠. 그걸 전문화시켜야 됩니다. 어느 현대 그러면 딱 떠올라야 되고 삼성 그러면 딱 떠올라야 되는데 그 회사가 뭐 엄청나게 너무 많은 것을 주도하다 보니까 그 회사에 대한 주력품이 없다면 또 이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주력품이 있으면서 그 속에서 이 다각화를 전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술혁신 역량을 개발하고 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융합적인 능력, 이제 IT 기술을 통해서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업의 계열화 뭡니까? 말 그대로 밑에 지주회사를 두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 혁신이나 판매 경쟁 격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이 기술 판매 등에서 중소기업의 육성 강화를 꾀하면서 하청 공장 판매 등을 자기 경영권 내에 두는 기업 간의 결합이다.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거대 뭡니까? 재력가가 뭡니까? 운영하는 한마디로 그런 큰 기업을 두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나쁘게 표현이 될 수는 있지만 이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성장해서 보면 많은 곳에서 우리가 그죠? 공급을 받는 것보다 자기 계열 회사의 통솔하에 또 관리하에 운영하는 게 편하죠. 그래서 그 지배 구조를 가져가서 운영하기 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 인수 합병을 하든 아니면 지배 주식을 보유해서 하든 달라지겠죠. 그래서 대기업, 주주기업의 전문적으로 중소기업자가 전문적으로 물품을 제조, 상호 분업적인 협력 관계를 이루는 형태다 되겠습니다. 자, 계열 목적이 뭐냐? 안정적인 원료 공급, 판로 확보, 생산 기반 확립, 고정비 이런 부분을 전략하기 위해서 또 우수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같은 계열 회사한테 그걸 전수해 준다는 거죠. 자, 대기업 생산 공정을 기술적으로 결합하여 생산 능률을 증대시키고 상호 분업적 협력 관계에 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로 하면 이 밴드
계열회사가 한 2,000개가 넘는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장 요령을 봤고요. 그래서 계열화 형태가 수직이냐, 수평이냐, 분기냐, 복합이냐, 사행적 계열화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앞서 수직 다각화도 있었죠. 자, 수직적 계열화는 단일 제품의 생산 과정이 여러 단계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최종 완제품 단계를 향하여 계열한다. 그래서 단일 제품을 만드는데 생산 과정이 여러 종사 기업들이 수익적으로 다 분산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수익적으로 수평적인 것은 원재료, 가공, 생산 공정상의 각 단계를 담당 기업들이 횡적으로 집단하여 계열한 것. 이렇게 수평적으로 한 겁니다. 분기적 계열화, 동일 공정, 동일 원료를 이용하여 이종 제품 공정으로 분기하여 기술적인 조직 관련 계열을 하는 계열화. 자, 그 다음에 복합적 계열화, 이종 공정 또 원재료의 동종업들 복합적으로 계열화. 자, 그 다음에 사행적 계열화, 석유회사 콤비나트에 있어서 같이 부산물을 가공 또는 보조 서비스를 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자, 이거 다 내용 이거 상세하게 이거 알 필요 없습니다. 이 내용보다 전체 내용 계열화 부분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석유회사 콤비나이트가 나왔죠. 석유회사 콤비나이트가 뭐냐? 우리 석유회사 우리 석유화학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쪽 있는 것처럼 생산 공정의 전후와 관련 각종 기업들이 기술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공단 단지를 형성하는, 한마디로 공장이 그냥 석유화학 단지가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그쪽 관련 업종이 서로 이동하면서 물류 비용 다 아끼고 그쪽 관련 업종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복합적 계열화가 되는 거죠. 사행적 계열화가 되는 거죠. 네, 부산물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기 제품 관련 업체가 여러 부품 업체가 계열하여 전기 냉장고도 만들고 전기 청소기도 생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콤비나트. 자, 그래서 수직 계열화가 뭐냐 보세요. 자, 수직 계열화는 한 제품에 대한 생산부터 판매까지 필요한 회사들을 계열사로 만든다. 한마디로 쭉 수직하면 되는데 원재료부터 해서 중간 이렇게 많은 공정 생산 과정이 있겠죠. 그 생산에 들어가는 뭐 유통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예. 그 과정 속에 모든 그 과정을 어떻게 한다? 다 계열회사로 만들어서 위에서 진두지휘한다. 이거죠. 재벌 기업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를 계열화 시켜가지고 이제 밑에 있는 밴드 회사들, 이런 많은 지주 회사들이 찍소리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그죠? 이 수술을 해주는데 그 수술을 못 받으면 그죠? 예, 제품을 뭡니까? 이게 계열화되어 있지 않으면 부품을 공급받으면서 조립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중소기업들이 큰 소리를 칠 텐데 이 수직 계열화 시켜놓고 뭘 배당을 주듯이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걸 잘 받아내기 위해서는, 수주를 받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 기업의 모기업의 어떤 규율과 어떤 단가를 잘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걸 못 맞춰주면 이제 또 리스트에 올라가서 잘리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결국은 정직원과 그 많은 밴드 회사들의 직원 월급이 차이 나는 게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자동차 관련 일을 하는데 누구는 연봉이 1억이 넘고 누구는 연봉이 3천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게 이제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잘못된 좀 더 불합리한 상황이 됩니다.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관리가 편하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재벌 기업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세요. 철강, 부품, 또 뭡니까? 생산 라인, 이 모든 것을 다 금융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류까지. 그러니까 모든 걸 진두지휘하면서 가기 때문에 제품이 만들어져서 어떻게
출하되기까지 어떤 그 상황을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해낼 수 있다. 네. 그럼 이게 이제 따로따로 만약에 다른 회사에 분리되어 있다 한다면 자동차를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이쪽 공정 자체가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지금처럼 전기자동차가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를 못 만드는 그러면 현대가 지금 뭡니까? 반도체가 없죠. 현대는 반도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을 찾으려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자 그래서 CJ그룹입니다. CJ그룹이 엔터테인먼트 제작하면 상영하고 또 미디어, 온미디어, 인터넷 케이블 방송 이렇게 다 보급하죠. 그리고 이런 미디어 관련 쪽으로 해서 모든 걸 다 배급하고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급하고 영상 채널 다 확보하고 있고 그죠? 관련 사업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토탈 다 해먹는다. 대기업들이 다 해먹는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직 계열화 시켜놓은 것 자체가 기업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겠지만 이게 이제 전체적인 여기서 구성원 이 관련 업종의 밴드 회사로 또 지주 회사로 해야 됩니까? 밑에 있는 회사로 일을 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시키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SK 수직 계열화입니다. 보세요. SK는 자 우리 또 석유를 정제해서 팔지 않습니까? 이노베이션 있고 SK건설 가스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노베이션 또 가스 보관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 SK해운 운송도 합니다. SK건설 발전소도 관련 있게 또 그 석유를 가지고 또 발전소도 운영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다 따로 한다면 결국은 정제만 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자기들이 그냥 그 업종을 다 그냥 계열화 시켜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수직적 계열화 이처럼 제품이나 서비스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좀 각 단계마다 역할하는 기업들은 계열사로 편입하는 게 바로 수직 계열화다. 그래서 어떻게든 제품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순환하는 거 아닙니까? 사이클로 할 때 그 단계에 관련되어 있는 걸 다 계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장단점이 있다면 계열사 간의 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처, 수요처가 확보된다. 그렇죠? 계열사 간의 통합을 통해 안정된 공급 수요처는 이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시장 점유율을 확대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단점이 뭐냐?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통해 일감을 몰아주고 이게 문제예요. 일감을 몰아주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불공정 경쟁, 그죠?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자기 팔이 안으로 붙는다 해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동등하게 이렇게 경쟁을 해서 입찰을 봐야 되는데 그리고 보면 불공정 경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소가 잠재해 있다. 수직 계열화된 사업의 현황이나 사업의 업황이나 나빠질 경우 연쇄적으로 모든 계열사 구출해줄 수 있다. 이건 또 이제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문어발식으로 어느 수직 계열화되는 어떤 회사가 크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다른 기업들하고 다 이렇게 단절되어 있으면 문제가 안 될 텐데 그에 대한 또 자금이 오고 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몇몇 계열 회사 때문에 또 원모 기업이 흔들릴 수도 있겠고 또 다른 데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평적 계열화. 수평. 자, 옆으로 펴지는 거죠. 자, 수직 계열화와 반대로 개념으로 현재 산업과 관련이 없는 분야의 회사를 계열하는 것이다. 관련이 없는 회사.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관련이 없는. 자, 예를 들면 택배 회사가 영화 제작사를 인수한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인터넷 회사가 유통업체를 인수하는, 이게 완전 수평 계열화죠. 수평 계열화. 최근 여러 산업 간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업종 간의 융합 시너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평 계열화는 새로운 산업 탄생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는 흔히 문어발식 확장이라고 불려진다. 이제는 동종 업종도 아닌데 이제 완전히 또 새로운 업종을 완전히 또 한다니 하니까 뭐 택배가 그죠? 어디서 예를 들면 뭐 대한통운에서 했던 택배가 그죠? 뭐 어느 대기업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올 수도 있다. 택배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평 계열화는 계열사 또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 생산 판매 과정에서 별 관계가 없는 기업을 계열사로 두는 걸 말합니다. 관계가 없는 거.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큰 관계성이 없는 기업을 계열사로 두어 다방면의 사업 확장을 가능하게 해준다. 물론 이게 이제 잘 되면 다행이지만 잘 안 되면 이게 또 연쇄 부도가 맞을 수도 있겠죠. 자, 수평 계열의 장단점. 다양한 업종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한 업종의 사업 부진이 전체 그룹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적이다. 아, 그렇군요. 동일 업종으로 계열화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업종으로 계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피해는 적게 주겠네요. 서로 다른 두 업종 간의 융합으로 새로운 시장의 어떤 탄생, 사회의 기회를 또 엿볼 수 있고, 왜냐하면 보통 지금 4차 혁명 시대에 융합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융합을 같은 회사의 계열 회사의 다른 업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융합하기도 쉽게 돼요. 자, 단점은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를 운영함으로써 비효율성, 비전문성 때문에 그룹 전체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다. 삼성이 뒤늦게 자동차에 뛰어들어 삼성 자동차가 잘 팔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닉산의 엔진을 써서 만들어내는데요. 그 닉산이 결국 일본의 회사인데 또 독일의 인수가 되고 이렇게 됐었는데, 아무튼 그 삼성은 원래부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수평적 계열화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3대 기업 집단이 진출한 주요 업종 해가지고 아주 뭡니까? 재벌 기업들이 다양한 업종을 다 잠식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돈 되는 쪽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건설업, 그죠? 부동산업까지. 그 다음에 소매업, 금융업, 그죠? 도매업, 여행 상품 관련까지 다 대기업들이 이렇게 확장, 성장을 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집중의 개념, 이제는 기업 집중이 뭐냐? 자, 기업 간의 상호협정을 맺어 과다 경쟁의 폐해를 제거하거나 기업 간의 상호협정을 맺어 우리 경쟁을 좀 더 심화시키지 말자. 과다 경쟁, 서로 피해를 보니까 자본적인 결합으로 기업의 안정적 시장의 지배를 꾀하는 현상. 기업의 집중입니다. 자, 기업 집중. 그래서 목적이 뭡니까? 시장을 통제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꾀하고 금융상의 이익이 있을 때 이 기업의 집중이 일어나겠죠. 시장의 통제. 자, 볼까요? 자, 시장의 통제 뭡니까? 경쟁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목적으로 서로 이제 함께 모이는 거니까 동종 또는 유사 부분의 기업이 상호 불필요한 경쟁과 손실을 배제하고 독점 이익을 누리고, 자, 수직적 수평적 기업을 집중을 꾀한다. 카르텔과 트러스트다. 자, 이게 카르텔, 트러스트에 대해서 나올 건데요. 말 그대로 기업이 카르텔은 이제 완전히 신사협정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말 그대로 독립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다 관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 형태가 그게 맞습니다. 프랜차이즈는 본사가 전체적으로 가맹점한테 독립권을 주잖아요. 그 대신 이제 완전히 독립을 시키지는 않죠. 어떤 레시피를 주고 그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동일하게 시스템화 시켜야 되니까요.
그만큼 많이 좀 기업들이 뭉쳐서 심하게 경쟁을 이게 뭐 카르텔 자체가 완전히 뭐 프랜차이즈 업종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해를 돕고자 말한 거고요. 말 그대로 서로가 한데 모여서 우리 그만 경쟁을 하자. 좀 더 보편적으로 한번 협의하에 하자. 서로가 다 죽는다 이거죠. 자, 그래서 트러스트 형태인데요. 나오니까 또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영의 합리화. 자, 생산 공정이나 기술적인 합리화에 의한 생산비를 절감하고, 그죠? 원재료의 안정적인 확보. 자, 제품의 유통과 판매 경영 합리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이제 경영의 합리화입니다. 이 기업 집중인데요. 자, 석유 정제회사, 석유 화학회사가 결합되게 이게 알죠? 아까 석유 회사가 다 모여서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밀집되어서 요청관리공단 이런 식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상의 이점이 뭘까요? 재벌 또는 금융업자가 출자관계를 통해 다른 기업을 지배합니다. 자, 금융상의 목적으로 기업을 집중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행이나 보험회사들이 금융기관이 제조업의 융자나 돈을 빌려주고 투자하고 나서 그에 대한 어떤 지배권을 갖는 겁니다. 자, 이럴 때 결국은 뒤에 나오는 금융자본의 폰체련이 해당되는데 자본력에 의해서 지배력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카르텔, 기업의 집중 형태입니다. 카르텔이 뭐냐? 그러면 다수의 동종, 유사 기업이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의 독점적 지배를 목적으로 서로 모이는 겁니다. 경쟁의 이익을 얻기 위해 협정을 맺는 기업의 결합 형태다. 우리 한번 모여서 우리 너무 심한 경쟁을 하지 말자라는 거죠. 카르텔. 그래서 시장의 통제와 제한을 목적으로 시장의 통제 시장 통제 활동을 한다. 상호 독립성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구속력이 약한 이른바 신사협정이 카르텔입니다. 가격 지배력, 시장 통제력, 한 생산 부분 간의 가격 변동, 시장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대부분이 다 가격과 탈대가 자유롭기 때문에 자유 카르텔이라고 말한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쉽게 예를 들면 미용실이 있습니다. 미용실이 있는데 미용실 간에 만약에 너무 경쟁이 심화돼가지고 머리를 깎는데 당신은 얼마냐? 한 번에 깎는데 5만 원이다. 누구는 3만 원이다. 누구는 2만 원이다. 누구는 만 원이다. 누구는 5천 원에 깎겠다. 자, 이렇게 된다면 서로 가격을 막 단합회가 뭡니까? 경쟁이 붙어가지고 뭐 소비자의 이익을 볼지 모르겠지만 서로가 막 싸우겠죠. 그러다가 자본력이 있는 것만 이제 살아남고 자본력이 없는 미용실 다 문을 닫아버리겠죠. 그러면 결국은 싸울 때는 가격을 낮춰서 소비자가 이익을 보겠죠. 서로 싸우면서 가격을 내리니까 싸게 머리를 깎을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못 살아남은 미용실이 없어지면 그럼 살아남은 미용실은 다시 보상 심리에 의해서 가격을 그대로 유지할까요? 올릴까요? 당연히 올리죠. 올립니다. 올리다가 적정 수준에서 멈춰야 되는데 이제 없잖아요. 더 올려버립니다. 그럼 비싸게 머리를 깎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적정 부분에서 한데 모여 협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여서 봅니다. 우리 커튼은 얼마 하고 염색은 얼마 하고 이거 적정 수준으로 좀 정하자. 그래서 우리 이 금액대를 좀 받자. 서로 모여가지고 그런 협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건 똑같아요. 네, 이게 또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경쟁을 하는데 서로 힘을 합쳐서 동종이잖아요. 다수 유사기업의 독점적 지배를 목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전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외국계 머리 깎는 기술이 국내에 들어왔다. 그럼 우리 국내에 이미 있던 미용사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없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의 집중 카르텔.
자, 카르텔은 판매 카르텔. 그죠? 카르텔. 그 내용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카르텔에 대한 내용입니다. 판매 카르텔, 구매 카르텔, 생산 카르텔이 있는데, 자, 이런 거는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고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종류는 자, 판매상의 경쟁을 위한 동종 유사 기업의 수평적 가격 카르텔, 조건 카르텔, 수량 카르텔, 지역 카르텔, 공판 카르텔 이런 카르텔. 구매가 재료에 관련돼서 곤란하기 경우 성질서로 힘을 합치는 거니까 구매에 관련된 수입 카르텔. 그 다음에 생산, 서로 생산에 관련된 관련 협정을 맺는데 생산 특수화 카르텔, 특허 이용 카르텔. 그래서 카르텔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 안 나옵니다. 시험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트러스트입니다. 트러스트는 앞에 카르텔보다 좀 더 단합이 강합니다. 그래서 시장 독점과 경영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자, 동종 유사업종의 생산업체 간의 출자액으로 돈을 가지고 출자액을 결합하여 대자본을 기초로 하는 기업에 포함됩니다. 앞서 카르텔은 돈이 막 오고 가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상당히 결속력이 더 강하겠죠. 트러스트는. 그래서 결합된 대자본의 힘으로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 활동을 의미한다. 돈이 대자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본력, 법률적 독립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상호 결합한 집중입니다. 자본력이나 법률적 독립성을 완전히 상실, 인정하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카르텔보다 구속력이 강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기존에 만들어놓은 규칙을 그대로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각 경영학, 총합력의 결집, 경유구매 확대, 업무의 재편성, 생산 공정의 합리화,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한다. 고요. 흡수합병, 신설합병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흡수합병, 신설합병. 아예 그냥 돈으로서 돈이 많은 기업이 예를 들면 이거죠. 대기업이 조그만 플랫폼 회사를 만들어놨네. 저거 돈 주고 사야 되겠다 하고 딱 사버리는 겁니다. 자본력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면 흡수합병이 되겠죠. 근데 대등하게 해서 우리 이런 거 새로 같이 힘을 모아 만들어보자. 신설합병이 되는 겁니다. 자, 뒤에 합병에 의해서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트러스트입니다. 트러스트의 이제 종류입니다. 트러스트의 두 번째 트러스트의 종류가 역시 이거는 좀 봐야 됩니다. 자, 주식 신탁, 돈을 빌려주는 지주회사, 주식을 아예 사는 거죠. 기업 합병, 그 다음에 의결권을 가지고 기업을 지배하는 거죠. 자, 보면 주식 신탁, 의결권주를 수탁자에게 신탁. 그래서 수탁자는 각 회사의 지배를 장악합니다. 지배권을 장악합니다. 이 신탁은 어떻게 보면 돈을 투자해서 배당을 받는 게 주목적입니다. 근데 의결권을 수탁자에게 위임을 할 경우는 이제 의결권이 있겠죠. 근데 원래는 수탁자는 의결권이 없죠. 그래서 지주회사, 주식을 과반수 이상 매수해서 지배권을 장악하는 경우. 자, 이게 트러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 합병, 아예 그냥 인수합병, 새롭게 또 하나 합병해서 신설합병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결권, 영구히 위임받은 의결권의 대리 행사를 통하여 가맹 기업의 경영을 장악합니다.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기업. 자, 콘체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콘체른. 자, 콘체른이 뭐냐라고 보면, 이거는 말 그대로 동종 유사업종에, 이종업종 간에, 그죠? 이종업종 간의 생산업체 등, 동종 유사업종도 있고, 이종업종의 생산업체 등 몇 개의 기업이 각각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자본, 금융, 기업, 최고의 권력 기업 형태다. 이랬는데 이 콘체른은 말 그대로 재벌기업. 자, 산업금융 일체에 의한 자본 지배를 목적으로 한다. 자, 카르텔과 트러스트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도의 기업 성장을 목표로 한다.
그게 뭐냐? 콘체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독일은 콘체른이라고 하지만 미국은 지주회사다. 한마디로 지주회사가 그 지분을 가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지주회사. 자, 그래서 생산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관련 관계 기업에 수직적으로 결합하는 산업 콘체른과 수직적으로 금융자가 장기 대부 주식 보유 등을 방법으로 여러 종류의 기업을 지배하는 금융 콘체른. 그래서 산업 콘체른과 금융 콘체른이 있다. 돈으로서 하는 거하고 계열회사에 관련되어서 관계기업의 수직적 결합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콘체른은 그래서 종류가 생산 콘체른, 판매 콘체른, 금융형 콘체른이 있습니다. 생산 과정의 정유의 관계에 있는 이종 기업의 수직 결합, 판매 관련 기업은 동종 기업의 판매 합리화를 위해 수평적 결합, 수평적으로 결합해요. 금융기관이 금융상의 결합을 통해 지배 관계를 형성. 자, 이렇게 보는 게 있고요. 자, 그래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콘체른 형태는 자본이 들어가느냐, 상호간의 출자, 주식교환, 자본의 참가, 자본적 지배를 통해서 대자본이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 보유해서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예. 돈만 가지고 출자하는 경우, 주식만 교환하는 경우, 그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운영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자본 지배, 지주회사, 최소한의 자기 자본으로 타 회사를 지배하는 홀딩 컴퍼니가 지주회사입니다. 이런 것처럼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모회사가 자회사를 또 손자회사를 지배하죠. 예. 자, 그래서 최소한의 자기 자본으로 타 회사를 지배하는 무누발 재벌기업. 그래서 순수 지주회사 또 있고 사업 지주회사. 한마디로 사업 전체를 관리하는 사업회사. 수수, 돈만 투자하고 빠지는, 그죠? 조달하고 빠지는. 그 다음에 투자 신탁, 이익 배당. 네. 볼까요? 수수지. 타 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하는,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하고 소액의 자기 자본으로 다수 기업에 대한 지배. 주식이나 채권을 사채를 발행합니다. 순수 지주회사. 사업 지주에서는 사업에 직접 운영하는 데 사용하고 일부분은 자회사에게 주식 투자를 한다. 직접 운영하고 일부분은 자회사에 주식 투자를 한다.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그건 사업 지주회사. 지주회사도 많죠. 그 다음에 투자 신탁, 이익 배당이나 이자 획득을 주목적으로 하지만 순수 지주회사와 같은 방식으로 주식을 사죠. 증권 대위를 한다. 그래서 투자 신탁회사는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데 반하여 순수 지주회사는 말 그대로 경영 지배를 중요시한다. 자, 투자 신탁회사는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데 경영의 지배를 목적으로, 이 순수 지배는 경영 지배가 있네요. 아까 제가 설명을 좀 잘못했습니다. 여기도 지배가 있고 일반 지배를 직접 운영하는 지배를 하고 여기도 지배를 합니다. 투자 신탁회사만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지배가 없지만 순수 지주회사도 주식과 사채를 통해서 지배도 하고 사업 지주회사도 직접 운영하고 맞죠? 투자 신탁회사는 뭘 하지 않습니까? 지배는 하지 않고 투자에 대한 배당만 받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이가 있고요. 자, 순간 출자 해소된 롯데 지배구조 해서 롯데 지주 쇼핑 그죠? 푸드 이렇게 대형 기획 상사 닷컴 아니죠. 자, 그래서 회사의 이름 뒤에 홀딩스가 없어요. 홀딩스 이름 붙은 기업들은 들어본 적 있나요? 어떤 기업이 홀딩스 이 부르면 사명을 갖고 있다면 그 기업은 지주회사입니다. 지주는 주식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홀딩스 지주 홀드의 뜻을 이용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계열회사가 주식을 보유해 그 회사를 지배하는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가진 바로 지주회사. 계열회사가 주식을 보유해 그 회사. The
홀딩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큰 모기업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가진 회사로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가 체제가 도입되기 전에 우리나라는 순환 출자를 했습니다. 순환 출자 가능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막았죠. A그룹에서 A, B, C라는 기업이 있다고 해봅시다. 해당 그룹 경영자가 세 기업 모두를 경영하려면 세 기업 주식을 모두 충분히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A라는 기업이 주식은 충분히 갖고 있지만 B와 C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적게 가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경우 순환 출자를 이용해가지고 A, B, C 모두 영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어떻게 했냐? A 기업이 B 기업 주식을 가지고 B 기업이 C 기업 주식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C 기업은 다시 A 기업 주식을 가지고 순환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한 바퀴 도는 형태다. 이런 형태로 다 관리가 스스로 되어지게 했다. 순환 출자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기업 집중 형태. 자, 그래서 네 번째 기업 집중의 형태. 코비나트, 컨글로머리, 컨글로머리트, 디스티처. 자, 볼게요. 자, 기업 집단입니다. 기업 집단. 자, 주식의 상호 보유, 중력 파견, 업무 제휴, 기술 원조 등 창과 기업 간의 계속적인 공동 이익을 그죠? 관계를 설정하는 기업의 집중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콤비나트. 자, 결합 다각하죠. 울산 공장, 예천 공장처럼 콤비나트. 기술적인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개혁된 다수의 결합, 콤비나트가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컨글로머리트 그러면 이종 기업 간의 다각화를 컨글로머리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디베이스티처 뭡니까? 경영 성과가 부진하거나 비효율적인 생산 라인을 매각하는 경우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감량 기업 전략이 디베이스티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일단 기업 집단에서 집중 형태입니다. 기업 집중 형태, 기업 집단을 얘기합니다. 자, 이게 정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기업 집중의 규제는 이제 이게 말씀드렸지만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만 소비자적인 측면에서 나중에 불이익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각 정부들이 규제를 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또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미국은 독과점 금지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셔먼법, 불법적인 결합, 경쟁적으로부터 거래 상호 보호를 위해서 셔먼법을 만들고 클레이튼법도 만들어서 연방무역위원회법에서 독과점 금지법을 확립했고요. 자, 1914년입니다. 그 다음에 로빈슨 패튼맨법 해서 가격 차별 행위의 규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반합병법에서 중소기업의 합병을 권장 조성하기 위한 법입니다. 자, 이렇게 있다 정도 알면 됩니다. 이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 기업의 집중 규제 독일 경우는 경쟁력의 남용으로 단속형이 되고 카르텔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가 일어났습니다. 기업이 결합을 못하게끔 경쟁 제한 금지법을 해서 독과점 금지를 체계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2차 대전 종료 시까지 독일처럼 카르텔이 자유롭게 정부의 보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독점 금지에 관한 규제 시간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점령부 사령부의 산업민주주의 정책, 독점 금지법 제정 이렇게 쭉 있는데 일본에 관련된 독점 금지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굳이 우리가 이걸 알 필요는 없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독점 금지법이 어떻게 되냐? 부정 경쟁 방지법이라서 1961년도에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었고요. 다시 1957년에 물가 안전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을 또 만들어서 또 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요. 소비자 보호법 1980년대 제정되고
독점 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1985년도에 만들어져서 이런 기업이 집중하고 기업이 집단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보호 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업의 인수합병, 이것도 역시 다각화 못지않게 계열화 못지않게 하는 거죠. 이 집중 계열화를 통해서 아까 인수합병 있었지 않습니까? 계열화 부분에 속하죠. 계열화 부분에. 자, M&A를 통한 목적. M&A를 왜 합니까? M&A, 흡수합병, 신설합병 하잖아요. 2개 이상의 주식이 결합하여 보다 큰 기업을 만든다. 그래서 기업을 확장시키는데 이미 기존에 있는 기업을 사버리는 거죠. 돈으로 인수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미 그 기업이 만들어 놓은 어떤 모든 시스템을 다 이제들 그대로 흡수합병하기 때문에 다 활용할 수가 있죠. 한 번에 큰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M&A 목적은 산업의 합리화, 시너지 효과 창출입니다. 시너지 효과. 그래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다각화의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경쟁력 강화, 상권의 확대, 그죠? 시장의 확대, 이미 만들어 놓은 걸 다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경영 기반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네, 그래서 M&A. 자, 그 다음에 M&A 형태를 보면 자, 흡수합병, 자, 그래서 신설합병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 인수, 예, 자산 인수, 주식 인수, 영업 인수, 우호적인 인수, 적대적인 인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호적인 인수는 주식을 양수하고 제3자에게 배당을 전제해서 하는 거겠지만 적대적 인수도 있습니다. 공개 매수, 내가 저 기업을 매수하겠다 해서 아주 비싸게 또 위임장 대결해서 적대적인 인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흡수에는 수평적 합병, 그죠? 흡수합병에는 수평합병, 수재합병, 혼합합병이 되어 있는데요. 자, 제3자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자본 참여의 기회를 주면서 제3자에게 배당을 전가해서 기업을 지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임장, 적대적 M&A 등등 사이로 경영권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양측의 누구도 과반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주주총회에서 승리하고자 기타 주주의 지지를 얻기 위해 벌이는 표적이다. 위임장, 누구한테 위임을 해서 그 표를 내가 더 많이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임을 받으면 오히려 결국 그 위임장을 통해서 지배 구조를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자, M&A 방법입니다. 자, 이런 부분 제 시험에 나오니까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M&A 방법 공격적 기법에서 공개 매수, 흑기사, 파킹, 그림의 토요일 밤 기습 작전 이런 게 있는데요. 책에는 잘 나오지 않죠. 자, 그다음에 방어 기법, 백기사, 독약 처방, 왕관의 보석, 황금 낙하산, 초다수 의결제, 뭐 백맥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책에 나오는 것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면 먼저 공개 매수. 자, 특정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의사를 밝히고 장 외에서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사들입니다. 시장 외에서 주식 가격을 높은 가격으로 사버린다는 겁니다. 공개 매수. 네.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주식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공개했으니까 공개 매수입니다. 공개하니까 공개 매수. 오케이. 그림이 볼까요? 주식을 대량으로 인수한 후 기존의 대주주에게 M&A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내가 기존에 사놓은 주식을 더 비싸게 사라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후 요구하는 행위 위협을 통해 시세 차익을 노립니다. 참 남놈인 얘기죠. M&A 하는 것처럼 해서 안 하고 안 해줄 테니 반대하면 내 주식을 사라 다시 이렇게 하는 거죠. 지분 많이 가지고 있다가 도로 사라 안 할 테니까. 그다음 파킹 우호적인 제3자를 통해 지분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매입 후 주주총회에서 제3자를 하여금 투표권을 행사하게 하여 기습적으로 경영권, 위임이죠. 위임자. 기습적으로 경영권을 탈취하는. 그래서 보통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 서민 그죠? 주주가 대주주가 있는데 그 주주의 경영권을 지배하기 위해서 제3자에게 돈 많은 사람을 내가 그죠? 들여와서 그 사람한테 위임을 해줘가지고 그죠? 네, 참여하게 하는 거죠. 투표권 행사하게 하여 기습적으로 경영권을 탈취합니다. 자, 그 다음에 흑기사. 자, 흑기사. 그러니까 백기사는 돕는 거지만 흑기사는 이제 강제적으로 하는 거야. 경영권을 탈취 제3세계를 말합니다. 우호적인 제3자의 도움을 받아 M&A를 하게 하는데 이 경영권을 탈취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3자의 세력. 자, 이거는 뭡니까? 결국은 주식을 제3자에게 행사하여 기술적으로 경영한다. 우호적인 제3자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데 있다. 자, 파킹 있고 백기사 탈취하기 제3자를 하고 우호적인 제3자의 도움을 받아 M&A를 하는 경영권을 탈취한다. 비슷하네요, 그죠? 흑기사하고 파킹하고 제3자를 이용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나쁜 어떤 목적을 좀 가지고 있는 게 흑기사입니다. 파킹은 안 뺏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내 경영권을 안 뺏기기 위해서 제3자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포 사전에 예고 없이 예고한 거하고 안 주식 매입 가격 매수 조건을 제시한 편지 등을 보내 경영권을 빠른 시간 내에 넘기는 겁니다. 이게 협박하는군요. 자, 그 다음에 백기사 돕는 거죠. 자, M&A 공격을 통해 스스로 방어할 자본이 부족한 경우 우호적인 제3에 나서서 경영을 보호해주는 방법. 백기사네, 백기사. 맞죠? 백기사. 자, 백기사, 흑기사.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가 있습니까? 파킹. 주주총회에서 이런 부분은 좀 많이 헷갈리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시험 문제를 내지 않겠습니다. 거의 뭐 내용이 많이 비슷합니다. 자, 백기사.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외국계 자본이 소블인 SK 지분을 15% 매입하여 경영권을 이렇게 지배하려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신한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이 백기사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SK 지분이 외국계 소블린에 안 넘어가도록 한 거죠. 그 다음에 황금 낙하산. 자, 말도 웃기네요, 그죠? 기업의 최후의 경영자가 적대적 M&A 공격에 대비하여 수단으로 자신의 퇴직금, 스톡옵션을 받을 권리를 고용 관계에게 기재하여 안전성을 확보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 회사가 지금 M&A 하려고 한다. 이거 막고 싶은데 어떻게 막느냐? 그러니까 자기의 퇴직금 스톡옵션을 권리를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인수하려고 하면 자기의 퇴직금 스톡옵션을 많이 행사해서 아예 돈을 많이 요구해가지고 회사를 못 사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적대적 M&A를 방어할 수 있는 거죠. 방어. 그래서 주석 낙하산. 경영자가 아닌 기업의 종업원이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업의 매수 의욕을 떨어진다. 퇴직금을 많이 줘야 되니까 저 회사 인수하려고 하다가 종업원 퇴직금 너무 많이 줘야 되니까 안 되겠다. 포기한 거예요. 주석 낙하산. 그 다음에 팩맨인데요. 적대적 M&A를 시도한 거 밝혀지면서 매수를 당하는 기업의 이에 대항하여 자신이 거꾸로 그 매수 기업을 인수하는 역공개 매수. 자, 이게 팩맨입니다. 그 다음에 독약처. 기업이 이사의 결정만으로 기존 주주의 새로운 발행한 주식을 시가보다 싼 값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하여 부여하여 M&A를 방어한다. 그래서 이사회가 결정해야 되겠죠, 이거는. 그래서 한마디로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도록 해서서 M&A가 돈이 보통 이제 자금이 안 돌아갈 때 인수합병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자금을 끌어올 수 있도록 주식을 좀 더 싸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사회에서 결정이 나야 되겠죠. 그게 바로 독약처. 자, M&A의 장단점이 뭐냐라고 본다면 장단점 봅시다. 자, 일단 피인수척이 보유한 것을 단기간에 한 번, 그래서 성장과 확장하는데 그죠? 다각하는데 정말 좋죠.
그래서 계열을 하는데 너무 좋죠. 전문적인 노하우와 지식을 사업 초기에부터 획득하여 활용한다. 그래서 단기에 많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 인수합병을 이루면 합병 회사의 이익과 위험의 예측이 용이하다. 예측할 수 있고, 단점이 있다면 표면화되지 않았던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뭐가 있냐? 자사의 경영 방침 관리 방식이 이게 인수하고 한다고 해서 또 신설 합병한다고 해서 이렇게 한 번에 잘 뭉치겠습니까? 어렵겠죠. 어렵습니다. 그죠? 어떤 회사는 아침에 일찍 출근했고 어떤 회사는 출근 시간이 자유로웠다면 그걸 딱 이렇게 정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 내 기업 문화의 풍토나 회사를 둘러싼 어떤 환경의 제약 이런 부분이 위치가 또 바뀌기도 하고, 그죠? 인수합병하다 보면, 그죠? 이렇게 되다 보면 서로가 불평 불만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럴 경우도 대비를 잘 해야 M&A를 잘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기업의 숨은 인재 때문에 인수합병을 했는데 그 숨은 인재가 M&A 하다가 나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것도 안 되겠고. 자, 그래서 이런 기업에 관련되어 있는 집중, 또 집단, 성장에 관련된 다각화, 또 경영의 이점, 또 교회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자, 좀 외울 게 많죠. 전체적으로 다 외우지 말고요. 핵심 내용만, 중요한 부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냥 넘어가라고 한 부분은 넘어가면 되겠고요. 또 전체적으로 만약에 나중에 또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기말고사를 치르게 된다면 또 여러분에게 좀 더 핵심적인 내용을 좀 집중해서 또 공부 전체를 또 다 하기가 너무 범위가 넓으면 좀 더 축소해서 간결하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전체 내용을 잘 정리해 가면서 공부하면 이해가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